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과목은 뭐라고요? 네, 텔러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융경제 일반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관련 뉴스가 늘상 등장을 하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뭐 수입 물가가 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또 뭘 해요? 또 금리를 올려버리죠. 그런 온갖 경제 변수 간의 역동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통화나 금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그리고 전체적인 강의는요. 우리 기본 교재 있죠? 교재를 바탕으로 하는데 전체를 다 하진 않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을 소화를 할 텐데 가능하면 조금 그냥 혼자 본인이 책 보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히 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제 가장 큰 화두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이 100원 있으면 물건 100원짜리 살 수 있죠? 100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요. 근데 물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200원이 됐어요. 나는 월급 100원인데 물건 값만 200원이 됐어요. 인플레이션. 그럼 내가 100원 갖고 200원짜리 물건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럼 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일단 합리적 소비와 투자를 저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덜 아껴 써야죠. 그 다음에 국제 수지가 악화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을 100만 원에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 텔레비전 가격이 200만 원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고 또 화폐 가치 하락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하면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동의어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물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 실물 자산, 땅, 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 그런데 물론 어떤 자산 가치라는 건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를 딱 띄워놓고 볼 때 물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 올라가잖아요. 실물 자산, 물건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가치는 상승한다. 자, 문제는 이제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요, 이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어떻게?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자, 채무자, 빚진 사람하고 실물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은 좋아요. 왜? 빚진 사람은 내가 1억 원 빚졌어요. 그럼 그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돈의 가치가. 그래서 빚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채권자한테는 불리하고. 실물자산 소유자는 당연히 좋죠. 실물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자, 얘들은 좋아지고 반면에 우리 대부분 직장 다니는 분들 봉급생활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만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봉급생활자하고 또 금융저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 같은 거 하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100원 넣어가지고 10원 이자 받았는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10원짜리는 살 수 있었지만 20원 되면 이자 갖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저축자, 봉급생활자는 불리하다라는 거. 이 파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반면에 참고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면 디플레이션은 거꾸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제는 서서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때가 경제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반면에 디플레이션은 나쁜 거죠. 그래서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황인 경우가 디플레이션 시기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파트.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나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 시중에 돈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통화를 어디까지를 통화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IMF에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체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분류를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시험에 등장을 하죠.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M1 해서 협의통화. 협의라는 건 좁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통화는 이게 통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M2다 그러면 광이 넓은 의미에서 통화합니다. 당연히 M1을 포함하는 거예요. M1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LF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입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M2를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L은 리퀴디티 해가지고 넓은 의미의 유동성. 이거는 LF,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막 각종 금융기관 상품이나 채권까지도 다 들어가요. 기업원까지. 이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체 유동성을 수준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현금이 유동성이 높은 걸수록 이쪽으로 가깝고 이 밑으로 가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M1과 특히 M2 요거는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M1은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 아시죠? 디맨드 디파짓,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시 입출식 예금, 저축 예금과 MMDA,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상품들 배우죠, 나중에. 자, 요 상품을 잘 기억하세요. 하고 M2는 이제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요? 나머지 예금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2년 미만입니다. M2와 LF의 차이점은 여기 기타 예금에 M2는 만기 2년 미만이고 LF는 2년 이상짜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위에 있는 거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CD, RP, CMA, 금융채, 거주자 외화 예금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기준은 얘들을 확실하게 M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 통화량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M2를 쓴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공급. 여러분 통화공급 누가 합니까? 일단 돈 누가 찍어내요? 예, 맞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공장은 조폐공사지만 그 돈을 얼마 찍어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곳은 한국은행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폐 딱 꺼내서 보세요. 한국은행 써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인형이 집 이런 게 생각이 날까요? 조폐공사 나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예? 아무튼 통화공급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라는 게 제일 먼저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찍어내는 거. 공급을 합니다. 화폐를 발행하죠. 그런데 그게 통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 보세요. 돈을 찍어내서 이 돈이 결국 은행을 통해서 사람들 수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일정 부분을 소유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은행에다 그 돈을 또 집어넣죠. 예? 그러면 은행에서는 또 일정 부분을 남기고 또 돈이 필요한 고객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럼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은 또 일정 부분을 갖고 또 예금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시중의 돈은 원래 처음은 100을 공급했는데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승수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금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예금 통화를 창출한다. 그래서 우리 통화는 본원 통화를 공급하면 결국 예금 통화가 이렇게 창출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이 본원 통화는 한국은행의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이건 한국은행의 부채예요. 부채. 요거 잘 알아두세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왼쪽이 차변, 오른쪽 대변, 위쪽이 부채, 아래쪽이 자본.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한국은행 요 대차대조표,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이 재무상태표에 본원통화 공급, 화폐 발행 1조 했다 그러면 여기 항목, 대변에 부채 항목에 1조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채다.
자, 그럼 본원 통화는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암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민간이 갖고 있는 현금,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에다가 금융기관이 지급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돈, 이게 지급준비금이거든요. 요것과 요것을 합치면 본원통화 액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 한국은행이 발행한 액수에다가 금융기관이 지급준비 예치금, 이건 뭐냐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인출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은 은행에 갖고 있어요. 그걸 시제금이라고 하고 또 일정 부분은 한국은행에다 맡겨놔야 돼요. 그거는 지급준비 예치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한 금액에다가 한국은행에 맡겨놓은 돈, 요것까지 합친 게 본원통화입니다. 그리고 화폐, 그럼 요 중에 화폐 발행액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돈, 이게 시제금이라고 했죠. 요거 두 개 합치면 발행액이다 이거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은 여기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은 예치금과 시제금 더한 거죠. 시제금과 한국은행에 맡기면 예치금, 지급준비 예치금, 금융기관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시제금,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다. 자, 그럼 예금통화는 이렇게 창출된 본원통화가 대출금이 다시 은행예금으로 예치되는 과정 계속 반복되면서 파생되는 통화를 예금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M2를 많이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에다가 은행에 의해서 창출된 예금통화. 이 창출됐다는 게 이제 파생됐다고 해서 파생통화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시중에 통화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본원통화 한국은행이 100억을 찍어내면 통화량이 100억이 돼야 맞지만 이렇게 예금 대출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예금통화, 즉 파생통화가 늘기 때문에. 그럼 몇 배가 늘어나느냐? 그래서 몇 배, 요거 몇 배, X배, 보통 K로 씁니다. 몇 배가 늘어나느냐? 요걸 몇 배를 따지는 걸 승수라고 해, 승수. 일종의 레버리지죠. 그래서 이 K를 승수라고 하는데 그럼 통화승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기본서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승수 계산하는 게 설명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요. 일정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 민간의 현금 보유는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뭐 이런 그 일종의 어떤 가정을 만들어 놓고 공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결과 이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거. 이 통화량을 본원통화 이렇게 가면 통화승수죠? 산수잖아요. A는 B 곱하기 C인데 B는 A를 C로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이항.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핵심은 통화승수는 이를 지급준비율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했을 때 통화승수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10%다. 그럼 본원통화를 100억 공급하면 통화승수는 얼마예요? 0.1분의 1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통화량은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승수 요거 구하는 건 지급준비율의 2분의 1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